안녕하세요. 서울 IoT 센터의 박기태라고 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저희가 이제 도시 시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설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해서 제시해 주신 게 있으세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별도로 심사해 가지고 이런 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팀에게는, 그들이 선정한 두 팀에게는 따로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돔구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간을 빌려주실 거예요. 그 안에서 테스트 해보라고 돈 주시고 테스트 해보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걸로 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아마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에 장비실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안쪽에 3D 프린트실이 있어요. 여기 저희 쪽에 이렇게 서울 IoT 센터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 안에서 3D 프린트로 찍어주든 아니면 저 안에 CNC로 가공을 해주든 이쁘게 여러분의 케이스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잘 못 그려요. 그럼 그림만 그려서 이쪽에다 주시면 드로잉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작품의 그 완성도를 높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간단하게 일정 기술 워크샵 저희 3주 정도 준비를 했고요. 최종 점검을 하루 하고요. 그리고 바로 해커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상금은 저희가 이제 이게 서울 IoT 서울이 아니라 IoT 위크라고 하는 이제 정부 행사에서 정식 행사이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한 팀한테 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번에는 내일 연합팀 결성한다 그랬는데 연합팀 결성은 없고요. 총 16개 팀이 각자 이번에 구성해 오신 그 팀으로 구성해 오신 프로젝트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수상은 저희하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장려상을 발리웍스하고 그 다음에 암에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리더는 정말 잘해서 프로젝트를 잘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두 분한테 애플워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 수상팀에 속해 계시면요, 창업비자 포인트라고 하는 걸 받으세요. 그래서 저 여자분 아까 카톡을 드렸잖아요. 저 여자분이 저 소프트웨어 개발자신데 팀을 찾고 있으세요. 혹시 우리 팀에 넣어서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신 다음에 둘이 프로젝트가 잘 맞으시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그 연합팀당 그 기술 지원금을 30만 원씩 이렇게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팀 16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오늘 기한은 올려놨는데 그냥 팀당 3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걸로 지금 올려놨는데 그게 안 내면 15만 원이고 만약에 윗분들이 그것도 뭐 좋다라고 얘기하시면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게요. 근데 먼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카드로 다 쓰신 다음에 그 쓰신 내역을 첨부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쓰실 수 있는 거는 프로젝트하고 관련된 거예요. 먹고 이런 거에는 쓸 수 없고요. 그냥 어떤 거를 뭐 만들려고 다른 데다가 좀 그 회로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아니면 센서 같은 거를 사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원금은 저희 포스팅 해놨고요. 여기에 보시면 신청 양식이 있어요. 양식 보시면 이렇게 한 분이 받으시면 돼요. 계좌 적으시고 이렇게 받고 다만 이렇게 카드 전표하고 뭘 샀다라고 하는 걸 적어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커톤 마지막 날 마치는 날 저희한테 주시면 한 10일 이내 정도에는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워크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 같은 경우는 저는 내일 아침 워크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이디어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실패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툴들을 내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왜 이 단계가 중요하냐면 이 단계에서 실패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객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그래야 뒤에 가서 안 고달프세요. 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10시에 이렇게 워크샵을 따로 저는 그 기술 워크샵 할 때 아이디어 워크샵을 꼭 집어넣거든요. 아이디어 프로토타이핑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드렸던 이 페이스북 그룹에는 다들 가입을 해주세요. 이 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그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필요로 한 질문도 해주셨고 그럼 질문에 맞는 답들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그룹을 가입하셔가지고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암하고 달리웍스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셔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 안에 사이트에서.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암에서 나왔고요. 디벨로퍼 이반젤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디벨로퍼 이반젤리스트로서 교육을 하는 것도 사실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과제를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암에서 지원해주는 제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외국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참가자분들이 대부분 한국분들이셔가지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영어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for that. I'm almost attendees are Korean, so please understand this situation. 죄송합니다. 지금 이 워크샵 자료가 먼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깃허브에다가 제가 1차로 먼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접속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말은 한국어로 하니까 한국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보이는 분 계세요? 다 보이시죠? 여기에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경로를 주소창에 넣으시면 워크샵 도큐먼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용량이 PDF로 만들었는데 용량이 좀 커서 다운로드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지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이 다 달라요. 윈도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리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환경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료를 만드는데 좀 뭐랄까 좀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개발 환경을 좀 통일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거는 차차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다가 잘못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질문을 해주시고 혹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맞는 부분은 제가 어거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제? 안 보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틀에 걸쳐서 오늘은 6시까지이고요.
내일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사실 암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담당 엔지니어가 나와가지고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업 문화상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온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직책이 이반젤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오늘 5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부분은 심플하게 2번 스텝까지만 딱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의 경험에 미루어 보면 2번 스텝까지가 하루에 아마 커버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진행이 잘 되면 2번까지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3번은 주변 IP 컨트롤인데 요거는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조금 이따가 나눠드릴 보드에 있는 주변 장치, 뭐 예를 들면 습도 센서 혹은 가속도 센서, 뭐 자이로 센서 이런 것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실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게더링 이제 모여지죠. 모여지면 그 데이터를 어디다가 올려줘야 돼요. 그거를 저희는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8월 지난달까지 엠베드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8월 1일부터 엠베드 클라우드가 아닌 펠리온이라는 단어로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네, 펠리온요. 그래서 이 펠리온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런칭을 했고, 그 펠리온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엠베드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펠리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낯설 수도 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엠베드 클라우드, 엠베드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펠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중에 엠베드 클라우드가 이렇게 동작됩니다. 혹은 엠베드 클라우드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앞에 계시는 사람이 요 펠리온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실제로 런칭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홈페이지에서도 클라우드 엠베드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런 좀 뭐랄까 이런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번 단계는 이번 해커톤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5번 단계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번 단계는 실제로 자료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발표 자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진행할 내용은 1번부터 4번까지이고 오늘은 1번과 2번만 진행을 하고 3번과 4번은 내일 주로 실습 위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이 잘 셋업이 되면 2번이 잘 셋업이 되면 내일 실습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코딩을 해서 자료를 집어넣고 실제 동작되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 코드주의 담당자분께서 지원을 해주러 나오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암에 새로운 다른 분이 한 분 더 조인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암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거 진행하기 전에 혹시 엠베드를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엠베드를 써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진짜 소름 돋네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아두이노를 써보신 분? 손 드셔도 돼요. 적극적으로 들어주셔야 제가 거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좀 쓰신 분이 계시군요. 그럼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코딩해 본 적이 없다. 나는 C 언어가 뭔지 모른다. 계신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도 돼요. 옆에 동료분들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C 언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PC상에서 LED를 깜빡거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장담을 드리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LED를 켤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엠베드 상황은 이제 알게 됐고요. 엠베드의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엠베드의 암에서 제공하는 엠베드의 에코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근간이 되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OS,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요 세 개를 아우러서 저희는 IoT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왜 엠베드 OS를 써야 하는지, 왜 하드웨어 뭐 이것저것 아두이노 거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않는지, 그리고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가 다른 거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차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피처들은 밑에 다 적혀 있고요. 우리 영어 잘하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굉장히 러프한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갔어요. 보시면 지금 IoT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여기에 엠베드 OS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가장 쉽게 말해서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전에 디바이스 단에서 제공하는 거가 엠베드 OS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붙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구조로 디바이스에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엠베드 TLS라는 시큐리티 정책을 이용을 해서 커넥션을 하죠. 서버에 커넥션을 해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고 시큐리티 아이덴티파이를 선정을 해서 그에 따른 뭐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가 얼마만큼 어떻게 접속이 돼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별개로 또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 이 부분은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엣지라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엠베드 엣지라고 불려졌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변환기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로라 네트워크를 쓰고 있어요. 로라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데 이 로라 네트워크를 그냥 쓸 수 없으니 뭔가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특정 다른 프로토콜로 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때 해주는 게 쉽게 말해서 엠베드 엣지라고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엣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단의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윗단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앱이 올라가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IoT 플랫폼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IoT의 플랫폼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각각의 단계마다 모두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단계에서 모두 안전한 통신과 굉장히 검증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TLS라든지 시큐리티 정책을 최대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큐리티 정책은 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다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엠베드 OS를 썼기 때문에 반드시 엠베드 클라우드에만 접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펠리온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스탠다드를 다 따랐기 때문에 엠베드 OS를 포팅을 하시고 다른 서버에도 접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게 접속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다이어그램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까 지금 여기 엠베드 TLS라는 부분에 여기 보면 시큐리티 정책이 들어가는데 디바이스에서 플랫폼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로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통신망 중에 이 4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 말고 다른 통신망을 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나 셀룰러, 이더넷, 로라 요 4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바이스가 올려주는 어떠한 정보가 해커나 혹은 뭐 예를 들면은 요즘 과거에 CCTV에 이슈가 많이 있었죠. 중국산 CCTV에 백도어가 연결되어 있어서 CCTV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토콜에 다 암호화를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이잭이 당하더라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보안 정책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펠리온 디바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될 어플리케이션 땅까지 연결되는 이 단계도 스탠다드로 구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이트웨이, 엠베드 엣지, 데이터 매니지먼트 엣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전혀 크게 보안상 문제는 없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하시다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핀란드에서 지난 목요일 날 핀란드에서 출장을 복귀를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재밌는 사진을 많이 못 넣었어요. 재밌는 사진을 많이 넣었으면 좀 덜 지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요 펠리온부터 디바이스 OS 그리고 OS 밑단에 있는 하드웨어까지 아까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던 그 부분을 반대로 펠리온부터 OS 하드웨어 순서로 해가지고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펠리온의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펠리온은 엠베드 클라우드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시보드라고 해서 각 디바이스가 어떤 동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 그런 로우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송되는 상황이라든지 상태가 어떤지, 무슨 데이터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고요. 현재 붙어있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머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될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에 필요한 내용들, 뭐 현재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어떤 디바이스는 가속도 센서를 가질 수 있고요. 어떤 센서는 습도 센서, 혹은 어떤 센서는 기울기 센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서두에 펌웨어 업데이트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장은 뺍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판매된 제품이 100만 개다 혹은 뭐 1000만 개다 이러면 중간중간에 펌웨어가 바뀌게 되잖아요. 내부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될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안상의 이슈라든지 혹은 버그가 발견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다 업데이트 해줄 수는 없잖아요. 뭐 자동차처럼 이 BMW 운전자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BMW가 사고가 나서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리콜을 했는데 사용자가 직접 와가지고 고쳐주지 않는 이상 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업데이트 펌웨어를 원격으로 하는 스킴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엠베드 OS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웬만한 업체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현재 어떤 커스터머가 상위단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 그 다음에 액세스 매니지먼트까지 두루두루 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펠리온의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클라우드랑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엠베드 클라우드가 펠리온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하드웨어부터 OS 그리고 클라우드, 펠리온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스탠다드한 고객에 맞춰져 있는 그리고 스탠다드를 따르는 그런 API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분석,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 프로세싱들을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이 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집한 이 데이터들을 애널리시스하고 분석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잘 모아두시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꼭 쓸 때가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엔드-투-엔드의 시큐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커넥트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데서 가장 필요한 프로비전,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포타, 펌웨어 온더 에어라고 해서 원격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속하고 싶으시면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8월부터 적용이 됐어요. 오픈된 거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계정을 받고 따로 본사의 허가를 받아야 이 클라우드에 디벨로퍼로 해서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8월 1일부터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접속하면 되는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os.embed.com에 가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이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엠베드 O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엠베드 OS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OS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FreeRTOS를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FreeRTOS나 그냥 RTOS나 혹은 특정 회사에서 만든 데디케이트된 RTOS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RTOS들과 동일하게 엠베드 OS는 CMSIS 기반의 커널을 사용하는 RTOS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OS를 배경으로 해서 온라인 컴파일러나 혹은 로컬 컴파일러 혹은 상용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에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온라인에서 컴파일했던 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제 로컬에다가 컴파일 환경을 만들고 그거를 좀 디버깅 해보기 위해서 좀 더 비싼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디버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요. 툴체인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예를 들어서 SD 마이크로의 어떤 보드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짰잖아요. 근데 이 SD 마이크로에 봤던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하드웨어를 바꿀 수 있어요. 윗단의 소프트웨어를 바꾸지 않고 컴파일만 바꾸어서 밑에 단을 맞출 수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핀맵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해 줘야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컴패티빌리티가 높다라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엠베드 OS의 버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엠베드 OS, 엠베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하드웨어들이 있어요. 그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ARM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컴패티빌리티 테스트를 계속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호환성 테스트를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리포트를 하게 되고 OS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모든 하드웨어들과의 이런 연관관계를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릴리즈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전이 5.9.10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 OS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GitHub에 다 오픈되어 있는 이 오픈소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쓰시다가 문제가 있어서 요거 문제 있어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분이 수정돼서 다음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펠리온이랑 연결되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네트워크가 다 사용이 되는데요. 모든 프로토콜이 다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없는 프로토콜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나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를 다 지원을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셀룰러 지원하죠. 이더넷 지원하고요. BLE, NFC, 스레드, 6로 APN, 로라, NB-IoT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터페이스를 엠베드를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들은 밑에 보이시는 시큐리티 규약에 따라서
안전하게 트랜슬레이션 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IP, 각각의 프로토콜, 이런 프로토콜들은 모두 다 스탠다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간략히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탠다드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윗단에서 인터페이스를 이것으로 바꾸고 싶다. 이것으로 바꾸고 싶다. 바꾸면 그 인터페이스가 구현이 됩니다. 지금은 과연 그럴까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와이파이 쓰다가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쓰다가 NFC를 쓰는데 와이파이를 NFC로 딱 바꿨다고 바로 되지는 않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와이파이에서 어떤 특정 벤더사의 모듈을 쓰다가 다른 모듈로 바꾸고 싶으면 그때는 정말 쉽게 쉬운 케이스로 단어 하나만 바꾸고 동작을 시켜도 동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위즈파이 310 실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인터페이스들도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엠베드 OS는 특징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고요. 다 오픈소스고 리얼타임 소프트웨어에 실행이 가능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고 제가 왜 초두에 아두이노를 써본 경험이 있는지 여쭤봤잖아요. 그 이유가 아두이노 요즘 나오는 디벨롭 킷에는 대부분 아두이노 폼팩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두이노가 굉장히 광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벤더사들은 아두이노를 사용할 줄 알면 우리 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폼팩터를 적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엠베드도 그런 폼팩터를 적용하고 있고 똑같은 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코드 안쪽 따라가 보면 래퍼가 씌워져 있죠. GPIO 몇 번에 뭐 D0에 연결되어 있다든지 D11에 연결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고요. 또 하나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사용자가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 구글에서 아두이노 검색하고 뭐 안 돼요라고 검색을 해보면 누군가 분명히 그 솔루션을 먼저 맞닥뜨려서 해결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엠베드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국에서는 좀 커뮤니티가 좀 안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엠베드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일본, 유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꼴찌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엠베드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강의도 없었고 사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해커톤인데 아두이노를 쓰지 않고 엠베드를 쓴 이유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자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프로모션을 한 거고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드웨어는 종류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맥 쓰시는 분도 있고 윈도우 쓰시는 분도 있고 뭐 HP 거 쓰시는 분도 있고 삼성 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쓰는 목적은 여기 있어야 돼. 게임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가 빵빵해야 돼. 혹은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돼.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엠베드 OS도 마찬가지로 운영체제인데 사용처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BLE의 비콘을 구현하고 싶다. BLE를 이용해서 비콘을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가이드하는 라인은 코텍스 M0 정도면 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라 센서 네트워크를 한번 구현해 보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요 로라 네트워크는 저희 엠베드 OS를 이용을 해서 코텍스 M0의 칩에다가 올리면 돼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죠. 좀 높은 거는 예를 들어 스레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도 많고 이러니까 코텍스 M4 정도 되는 나름대로 고성능인 칩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시고 실행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말로 막 설명을 했는데요. 굉장히 졸리죠. 말로 막 설명을 했는데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실습이 기다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맥이든 리눅스든 윈도우든 USB를 다 가지고 있죠. 그 USB에 DAP 링크라는 녀석을 연결을 합니다. DAP 링크는 뭐냐면 디버거예요. 쉽게 말하면 디버거인데, 여러분들이 USB 이동식 저장 디스크를 PC에 딱 꼽으면 장치가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해서 어떤 디바이스가 연결됐고 스토리지가 16기가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런 것들을 DAP 링크가 구현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드를 연결을 딱 해보시면 누클리오 429GI라는 명이 딱 뜨고 외부 디스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서 빌드된 펌웨어를 똑 던져주면 DAP 링크가 펌웨어를 인식을 하고 바로 메모리로 라이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드상에서 이러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리페럴들을 여기 연결하시면 돼요. UART, SPI, PWM 등을 연결하셔가지고 거기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SD카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때 이와 같은 보드 구성을 드릴 거예요. PC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니까 DAP 링크가 들어가 있는 보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USB 딱 꽂으면 바로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UART랑 SPI, 그 다음에 PWM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한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스토리지를 드리고요.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와이파이 쉴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 이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 드라이버에서 센서를 연결할 수 있게끔 센서 쉴드도 같이 드리죠. 그렇게 해서 풀 패키지로 해서 이쁜 바구니에 담아서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더넷을 사용할 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벤더들이 있어요. 하드웨어를 쓰는 벤더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뭐 삼성 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SD 마이크로를 쓰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위즈파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ESP8266이라는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다가 위즈파이 310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요걸 지우고 위즈파이 310을 딱 집어넣으면 동작이 돼요. 물론 뒤에 래퍼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쓰면 문제없이 그냥 크게 큰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혹은 여기에 지원하지 않는 걸 연결한다면 래퍼를 다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만들 수는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죠. 물론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실습하고 해커톤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있는 요런 파일들은 지금 요 예제는 embed app.json이라는 그 파일의 내부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로컬에다가 요 예제를 받아가지고 실제 한번 해 보실 거예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엠베드가 지원하고 있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펠리온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OS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하드웨어 부분인데요. 하드웨어 부분은 여기 제일 중간에 있는 요 embed enabled라는 요 마크가 ARM에서 embed가 포팅되어서 동작됩니다 라는 걸 보증해주는 마크예요. 적어도 이 마크가 있으면 embed OS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동작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요 마크를 받으려면 ARM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돈을 주고 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이 마커를 획득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센서를 측정하는 보드를 만들었고, 센서를 측정하는 이 보드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걸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도 돼요.
내가 그냥 나 혼자 쓰는 거니까. 요걸 받은 제품은 법령으로 쓰고 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벤더사들이 요 ARM Embedded Enabled라는 마커를 획득을 하면 자기네들은 더 이상 OS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ARM Embedded Enabled라는 마커를 돈을 주고 사거나 혹은 계약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NXP나 혹은 여기에 놀딕 그 다음에 ST마이크로, NXP 뭐 이런 등등등 벤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간략적으로 4개만 보여드린 건데 요거는 이밸류에이션 보드를 말씀드린 거고 엠베드의 요 마커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보드, 모듈, 컴포넌트 요거까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컴포넌트는 사실 너무 작고 요거를 요 컴포넌트의 활용성을 위해서 이 엠베드 이네이블드 마커를 받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컴포넌트는 받지를 않아요. 컴포넌트는 사실 스탠다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컴포넌트나 보드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많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타겟팅을 해서 난 핑크가 좋아. 그럼 핑크 선택하시면 됩니다. 핑크 보드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뭐 색깔별로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크기별로 고르셔도 되고 혹은 기능별로 고르셔도 되고 LCD가 있고 없고로 고르셔도 되고 작은 걸로 고르셔도 됩니다. 여러 개의 ARM이 인증해주는 그런 보드들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컴포넌트들인데요. 이 컴포넌트들은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쓰실 때 센서를 아두이노로 센서를 검색을 하죠. 그러면 아두이노에 붙는 폼팩터가 나와요. 혹은 플러스 SDA, SCL,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SQC 시그널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거나 혹은 SPI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PCI 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PCI 익스프레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빼고 그런 제너럴한 프리페럴 인터페이스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엠베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지원을 해서 이러한 모든 디바이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실제로 제품이 구현된 거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캡처를 해온 겁니다. 엠베드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엠베드가 실제로 쓰고 있기는 한가? 라고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시트를 준비를 했는데 요 시트 네, 요거 다음 장만 하고 쉬는 걸로 하시죠. 엠베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엠베드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만 드리면 녹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키에도 엠베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시동을 걸거나 원격으로 제어할 때 엠베드의 OS가 탑재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라이트 그리드 뭐 우리 쉽게 말하면은 좀 외진데 고속도로 외진데 가면 불 계속 켤 필요 없잖아요. 차량 뭐 교통량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켜고 끄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에서는 스마트 스피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여기 보면은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회사에서 그 관수의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계부처에 전달된 내용 중에 IoT 입장에서 IoT를 제공해주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해커톤에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해커톤이 사실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하려면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엠베드는 오픈 소스 소사이어티에서 가장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엠베드 OS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2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엠베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70개 이상의 파트너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파치 라이센스, 네. 영어로 홈페이지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조차도 아니 엠베드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한글이 없어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일단 거부감부터 들고 아두이노는 검색하면은 유저가 너무 많아서 한국어로 검색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시대가 많이 발전했어요.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엄청 번역을 잘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마시고 구글 크롬에 딱 가셔가지고 영문 사이트 딱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번역 기능이 딱 떠요. 그러면 번역해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번역을 잘 해놨어요. 제가 한국에 왜 개발자가 없냐라고 누가 저 회사 내부에서 질문을 한 게 있어서 거기다 답변을 달았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해주면 좋겠다.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어가 굉장히 쉬운 걸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번역도 굉장히 주어 동사 목적에 잘 맞게끔 번역을 잘 해줘요.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엠베드 팀, 한국의 개발자들을 위해서 엠베드 팀을 만들었어요. 여기 엠베드 팀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위키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좀 민감한 질문인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셔도 답변을 드려요. 그렇지만 좀 저도 직장을 다니는 입장이니까 좀 생색을 내려면 일을 했어요라고 이렇게 내려면 이거 그렇게 게시판에 올라와 답글 달아주는 게 저한테는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아니요,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하시면 한국 엔지니어가 붙어요.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글로 올리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혹은 관계자들이 알아서 연락을 줘요. 매니저들이 한국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아무도 답변 안 달아준다. 빨리 답변 달아줘라. 이렇게. 그러면 그 답변 달아. 막 올리세요. 막 올리셔도 됩니다. 네. 네. 노르딕의 SDK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SDK에는 특정 회사의 SDK에는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일예로 ST 마이크로에서 예를 들어서 릴리즈하는 플랫폼에는 있는 케이스도 있고 없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자기네들 정책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엠베드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지 않아요. 저희는 어느 특정 벤더에 속해져 있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하드웨어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중간에 래퍼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회사들은 다른 회사의 호환성이 없죠. 자기네들 제품을 쭉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친절하게 영어로 엠베드 OS로 여기 osembed.com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슬레이터를 쓰시면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들 일부만 추려서 나온 거지만 이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엠베드 이네이블드 마크가 있으면 호환성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싼 칩도 있고 비싼 칩도 있고 비싼 보드도 있고 싼 보드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적정한 것으로 선택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RM 아키텍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ARM 아키텍처.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ARM이잖아요. ARM이. ARM은 ARM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 아키텍처가 있고 R 아키텍처가 있고 M 아키텍처가 있어요. 엠베드 OS가 지향하는 아키텍처는 M 아키텍처예요. 왜 M 아키텍처냐? A 아키텍처는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A 아키텍처는 고성능의 하드웨어에 고용량 메모리를 탑재를 해야만 돌아갈 수 있는 아키텍처예요. 그리고 R 아키텍처는 실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플랫폼 혹은 실시간으로 굉장히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하는 프로세서고 아키텍처고, M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메모리들이 다 빌트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M 아키텍처에는 외부에 램을 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인터널로 인터널 플래시 램 얼마, 인터널 SRAM 얼마, 혹은 롬 얼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심플하게 ARM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이 아키텍처만 사실은 며칠을 설명을 해도 모자란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분 쉬시다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기 위한 그 환경을 셋업을 하겠습니다. 10분 쉬시고 다시 자리에서 저 이번에 설명할 자료 다시 또 업데이트를 했어요.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부터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요. 2시 반부터 5시까지는 이제 환경 셋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윈도우 쓰시려고 하시는 분, 윈도우로 개발하고 싶다. 아이고, 윈도우. 윈도우, 리눅스로 개발하고 싶으신 분. 리눅스. You want a Linux? 맥도 돼요, 맥. Mac is also okay. I prepared the Mac OS development environment. Yeah. 맥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 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질문을 드렸냐면 컴파일 타임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요. 윈도우를 제가 모르고 쓰고 제가 이게 암에 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 있었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엠베드를 이용해서 막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개발하고 있을 때 저 혼자 개발자였기 때문에 누구랑 상담을 하거나 엠베드 OS가 뭐라는 걸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강의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엠베드 OS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했어요.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 했는데 문제는 윈도우 환경을 모르고 그냥 셋업을 해서 썼어요. 나중에 내일 여기 암의 정병우 부장께서 오실 텐데 그분이랑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윈도우가 그렇게 느린 줄 몰랐어요. 그리고 윈도우가 쓰기 편하니까 당연히 윈도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머리에 뒤통수 맞을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소스 코드를 똑같은 PC에서 똑같은 환경을 비교해 가지고 만든 자료가 있는데 윈도우에서 사용을 할 때 제가 PCI 익스프레스 SSD M.2 폼 팩터를 쓰는 녀석을 썼었고 코어도 좋은 걸 썼어요. 근데 제가 쓰던 그 코드에 풀 컴파일을 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30분을 컴파일을 돌려놓고 딴 일을 하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코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컴파일 해봐야 수백 K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해서 정병훈 부장을 만나고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요 라고 하자마자 제가 환경을 리눅스로 바꿔버렸어요. 그때는 맥이 없었으니까. 리눅스로 바꿨더니 컴파일 타임 2분으로 줄더라고요. 네. 컴파일 타임 2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맥을 받자마자 맥으로 바꿔서 해봤어요. 맥은 1분 걸리더라고요. 네. 제가 30분, 2분, 1분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해커톤 이벤트를 개최를 했을 때는 없었어요. 암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를 들어서 정병호 부장이랑 이야기를 해서 미리 리눅스 이미지를 만들어 놨어요. 뒤에서 설명드릴 모든 단계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실행을 하면 모든 환경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이거 설치하는 거는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할래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미지를 받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를 받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맥 유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맥 환경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맥에서 하고 싶으시면 맥에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 맥 유저는 버추얼 박스를 쓰시면 안 돼요. 알고 계세요? 왜 안 되냐면 버추얼 박스를 쓰시면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DAP 링크라는 그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왜 안 되지라는 말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맥에서는 VM웨어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추천을 드려요. 그거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합이 그렇죠. 맥에서 VM웨어를 쓰면 DAP 링크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100% 나는 건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타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또 달라진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이거 자료는 다 받으셨죠? 작년 대비 올해 달라진 게 있어요. 먼저 엠베드가 가지고 있는 컴파일러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엠베드가 지원하는 개발 환경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온라인 컴파일러를 지원하고 있고요. CLI 그리고 여러 가지 툴체인을 지원하고 있고 상용 툴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AR이라든지 이클립스라든지 아니면은 K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상용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고가예요. 예. 비싸죠. 저조차도 비싸서 못 쓸 정도로 요거는 비추합니다. 근데 이클립스는 이클립스는 무료니까 그냥 갖다 쓰셔도 됩니다. 환경만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클립스에 대한 환경 세팅 작업은 알려드리지 않아요. 다만 엠베드 홈페이지에서 이클립스에서 엠베드를 쓰기 위한 환경 세팅을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온라인 컴파일러는 OS에 디펜던시가 없죠. OS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엠베드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여서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이 조금씩 틀려요. 그렇지만 설치되는 패키지는 대동소이 거의 똑같아요. 단지 윈도우용을 까냐 리눅스용을 까냐 맥용을 까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화면은 뭐냐면 엠베드가 보통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에서 어떤 작업을 했어요. 자꾸 아두이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어서 그래요. 아두이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깃허브에 가가지고 로우 파일을 받아와가지고 INO 파일을 스크래치로 로딩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좀 귀찮아요. 그죠? 근데 엠베드는 엠베드 커맨드 라인에서 엠베드에서 깃허브에 있는 코드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 수정하고 거기서 변경하고 거기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발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얘기고 버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두이노는 아까 왜 질문 주셨잖아요. 왜 엠베드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느냐. 제가 코드주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빰 빼먹은 게 있었었는데 느꼈는데 왜냐면 저는 왜 영어로 돼 있어서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좀 사실 좀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코드주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 당시에 엠베드는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오지만 그때 당시에 아두이노라는 굉장히 큰 이렇게 거물이 나타난 거죠. 재밌거든요. 그리고 상용적으로 돈이 돼요. 책도 많이 만들고 번역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교육도 많아지고 해커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쓰기 쉬우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두이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기가 어려워요. 만들 수는 있어요. 못 만들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코드가 한 6,000줄, 7,000줄 되면 그때부터 아마 머리를 좀 흔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OS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OS가 탑재되어 있는 엠베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이제 쓰기 쉬운 거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두이노 쪽으로 많이 가게 된 거고, 엠베드가 있음에도 엠베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라즈베리 파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라즈베리 파이는 사실 퍼포먼스가 굉장히 괜찮죠. 그렇지만 걔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붐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요. 붐 코스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습도를 측정하는, 나무의 습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서 습도가 60일 때 과일 생산량이 가장 많다라고 가정을 하면, 습도 60%를 맞추기 위해서는 물도 뿌려주든가 아니면 건조를 시켜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라즈베리 파이를 쓸 수도 있어요. 써도 돼요. 편해요. 그렇지만 그 라즈베리 파이가 한 대, 두 대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10,000개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산 단가를 맞추시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라즈베리 파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무겁다는 특징이 있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비해서. 그래서 주변에 메모리도 달아야 되고 플래시도 달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적합한 솔루션은 뭐 엠베드가 적합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작은 시스템이 적합하고 거기에 RTOS를 올려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깃허브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디벨롭 툴이나 이런 것들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조금 이따가 컴파일을 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뭐 보드로 다운로드 받아 보시겠지만, 온라인에서 컴파일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OS에 디펜던시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컴파일 하던 거 코드 양이 많아지면 좀 디버깅이 어려워요. 그러면 CLI 환경으로 임포트를 시키죠. 임포트를 시켜가지고 원하시는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CLI를 쓰다가 돈이 많아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IAR 시스템을 샀어요. 그러면 CLI 환경에서 여기로 바로 임포트를 시켜서 여기서 개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호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는데 용이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런 장점이 없죠. 아두이노는 그 스크래치 툴박스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업화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엠베드에서 개발 환경은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윈도우즈 사용자들을 위해서 요 단계를 실행을 하시면 돼요. 인스톨 파이썬 하시고요, 기 설치하시고요, 머큐리얼 설치하시고요, GC 설치하시고, 엠베드 CLI 설치하시고, 또 있어요. SSH 설치하시고, 셋업 나머지 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간단하죠? 근데 요거를 작년에 했더니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 개발자분들이 계시고 파이썬 개발자분들이 계시면 버전을 3점대를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막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작년에 적극적으로 리포트를 했더니 본사에서는 본사에서 그 캠브리지에 있는 똑똑한 양반들이 요런 걸 만들어줬어요. 윈도우즈 인스톨러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줬어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윈도우에다 설치를 하시면 본인이 알아서 뭐 열고 설치하고 막 해가지고 커맨드 라인에 엠베드를 탁 치면 그 엠베드에 관한 정보가 탁 뜨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어제 버추얼박스에서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되는지. 잘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윈도우 유저분들은 버추얼박스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리눅스 환경을 세팅을 하셔도 되고, 혹은 윈도우즈에서 윈도우용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파일 속도에 문제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풀 컴파일을 했을 때 그냥 단위 파일 하나 컴파일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풀 컴파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센서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설정 파일을 바꾸거나 혹은 디버깅을 위해서 중요한 제이슨 파일에 수정을 가했을 때는 풀 컴파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정을 체화를 진행하시면 여기서 엎드려서 주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건 나와 있는 거는 요 동영상인데요. 요게 2016년도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요 시퀀스대로 따라서 설치를 하시는 것보다 요게 파란 박스에 있는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링크가 PDF에서 링크가 걸려 있나요? 혹시? 예, 그 걸려 있으면 거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 가셔가지고 PC에 본인 PC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치가 5번까지는 잘 돼요. 근데 SSH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요거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쓰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깃허브에 코드가 다 올라가 있어요. 깃허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알고 계시나? 깃허브 모르시는 분? 한 분 모르시 질문합니다. 질문합니다. 대단하시네. 다 아시나 보다. 깃허브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깃허브가 코드를 매니지먼트 하는 사이트죠. 쉽게 말하면. 예,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고 코드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개발 서버죠. 근데 프라이빗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지만 코드를 다 공개할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엠베드에서 암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IT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다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PDF를 공유를 할 때 오픈했으니까 깃허브에다가 그냥 올리는 거예요. 막. 근데 그 깃허브에서 코드를 내려받고 올리거나 할 때 암호를 넣어줘야 돼요. 암호를 넣어주기 귀찮으니까 요 SSH 키를 본인 PC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키를 깃허브에다 등록을 해놓으면 깃허브에 데이터를 올리고 받을 때 나는 인증된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절차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 절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개발을 하시더라도 이 절차가 이것을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깃허브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 잘못됐다. 요거 잘못됐네요. 컴파일을 해서 설치를 앞에서 인스톨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인스톨을 다 했고 깃허브 세팅 다 하고 이제 embed라는 명령어를 딱 쳤을 때 관련되어 있는 사용 방법이 나오면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컴파일을 위한 컴파일 패스라든지 컴파일러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는데 조금 이따 설치를 하시면 봐드릴게요. 그 나머지 것들은 세팅만 해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개는. 그리고 메뉴의 것도 마찬가지로 세팅만 해주면 되는데 요게 암패스라는 요게 잘못됐어요. gcc 암 패스인데 요게 잘못됐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자리로 가가지고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는 지금 다 그냥 PC에 윈도우나 맥을 쓰고 계시는 거죠. 리눅스만 쓰고 계시는 분은 요거 단계가 필요 없어요. 요것도 필요 없고 인스톨 깃부터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에서 혹은 윈도우에서 공유해드리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이미지를 제외하고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우분투 릴리즈 패키지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설치되어 있는 이 녀석은 16.04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 우분투에서 릴리즈되는 거 외에 릴리즈되는 거를 받아가지고 인스톨해가지고 버추얼박스 세팅해주고 하기 귀찮잖아요. 그것마저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버추얼박스를 위한 OS 박스가 있어요. OS 이미지만을 릴리즈해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우분투뿐만 아니라 칼 리눅스, 칼리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분투 16.04 혹은 17.01인가 그 최신형으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 암호는 osbox.org랑 동일하고요. 요걸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순서대로 인스톨을 하시면 돼요. 자, 똑같이 뒤에서 GCC, 파이썬, CLI 똑같습니다. 여기 또 잘못됐네요. 암패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맥 유저들에게도 지난 작년에는 맥 유저가 굉장히 홀드시 당했죠. 맥 유저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홀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만들었어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이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밑에 있는 애들이 쭉 설치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를 설치를 하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미 다 설치하셨나요? 네. 이게 왜 다시 나와요? 위에 타이틀이 잘못됐네요. 이거 포맥입니다. 그 다음에 그 SSH도 똑같이 이 SSH 세팅은 리눅스, 맥, 윈도우, OS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마지막에 하나 잘 된 게 하나 있네요. 요렇게 세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이제 보드를 개발 환경을 셋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안 되거나 모르시면은 손을 들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옆에 분들이 잘 안 되시거나 혹은 아직 팀 구성이 안 됐지만 사실 해커톤이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해커톤은 즐기려고 만든 이벤트예요. 물론 이렇게 돈이랑 연관되어 있는 이벤트인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커톤은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벤트이고 여러분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하심에 있어서 옆에 팀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이 있는 팀에게는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암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다음 달에 전시회가 있어요. IoT 전시회. 여기 앞에 가면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전시회에 그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못 가지고 왔고 내일 혹은 다음 주 달리웍스가 이벤트를 할 때 제가 그 티켓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수량이 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30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최대한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번 해커톤 9월 15, 16 하죠. 9월 중순에 하는데 그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나 혹은 엠베드를 좀 잘 쓰시고 있는 모습들이 잘 보이면 암의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매기실 거예요. 포인트를 매기셔가지고 잘 되고 잘 운영되고 좀 엠베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가능성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암에서 내부 행사가 있어요. 내부 행사는 좋은 데서 합니다. 이렇게 무슨 인턴 시킹이 호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밥이 되게 맛있어요. 거기서 추천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행사도 참여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스트레스 받으려고 여기 오면은 재미없잖아요.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각자 즐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스톨 시작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파이썬 3점대 버전은 호환이 안 돼요. 2점대 버전을 반드시 깔으셔야 됩니다. 파이썬 버전 확인하셔가지고 3점이다 그러면 2.6 버전을 까셔야 돼요. 네, 잠깐만요. 다름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까 계속 얘기했던 코드주 장명란 대표라고 하고요. 작년에 저도 여기 해커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엠베드 이용해서 이제 로라 이용한 저희 제품 만들어서 출품했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코드주에서 6월달에 원래 여기서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서울 IoT 센터에서. 그때 좀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설치를 하시기 전에 그 프로그램 그 추가 삭제하는 그쪽에 파이썬이 미리 설치가 돼 있으면 전체 인스톨러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이썬 2.7이라든지 3.0이 기존에 미리 설치가 돼 있으면 삭제를 한 다음에 통합 인스톨러를 추가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마 빌드할 때 빌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하시고 미리 파이썬이 있으면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 인스톨러를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전달드린 문서에서
리눅스 이미지를 공유를 드리는 URL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미지 받으신 분 있으세요? 받아지는 분? 와, you already done? Almost done? 받으신 분이 있어서 주소는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속도, 여기 인터페이스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링크가 걸리는데요? 네. 혹시 SSH까지 세팅이 다 되시면 커맨드 라인에서 이거는 윈도우, 리눅스, 맥 공통이에요. 여기서 embed 임포트로 embed OS example blank이라는 요거를 넣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받아가지고 여기 embed 컴파일 해가지고 요걸로 컴파일해서 최종적으로 바이너리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다 나오면 네, 다 나오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신 겁니다. 네. 저 오늘 보드 나눠 드리는 거는 팀당 하나씩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드가 더 필요하시거나 부품이 더 필요하시면 기술비 일단 15만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해 드릴 거니까 그 범위에서 알아서 사셔가지고 거기서 추가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5시 반쯤 되면 식사가 올 거고요. 그 식사 드시고 이렇게 뭐 하실 일 좀 마무리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팀은 모르겠어요. 파이썬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인스톨이 안 돼가지고 일단 리눅스를 가이드를 드렸고요. 나머지 대부분 다른 분들께서는 다 인스톨이 다 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드를 다 받으셨고요. 제가 오늘 약속드린 게 있는데 LED는 무조건 깜빡거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죠? 보드 없이도 깜빡거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엠베드에서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어요.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소스 코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아직 안 나오네, 화면이. 거기 제가 드린 자료의 경로를 딱 보시면, 딱 실행해 보시면 웹페이지가 딱 열리자마자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가상화된 환경이 열리고 그에 따라서 바로 실행이 LED가 깜빡거리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온라인 컴퓨터 전에 요거 먼저 하고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OS, 엠베드 OS 시뮬레이터라는 툴이 앞에 보이시잖아요. 요거 실행해 보셨어요? 요거 열기만, 위에 창에 있는 URL을 열기만 하면 요게 보여요.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면 LED를 제가 깜빡거리게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환경이 가상화된 환경이긴 하나 이 코드를 베이스로 해서 실제로 컴파일을 해서 뒤에 백그라운드로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컴파일을 해서 실제 화면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는 보드이고 실제로 있는 모듈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뮬레이터 중에 여기에 예제 소스가 블랭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다른 게 있어요. 블랭키뿐만 아니라 휴미디티도 있고 온도 센서도 있는데 그 휴미디티 템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면은 템퍼러처하고 휴미디티가 있는데 그거를 누르고 로드 데모를 딱 하면 우측에 온도계가 딱 나타나요. 보이시죠? 예. 네. 그 온도계가 있는데 그 온도계에 빨간색하고 습도를 있는데 요거를 컨트롤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트리거가 되면서 나타내줘요.
this one. Click this one. Yeah. I think that is a Wi-Fi problem. 이거는 윈도우, 리눅스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환경이에요. 다 되시나요? 이게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실제 그 깜빡거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템퍼러처하고 휴머니티 여기 센서를 로딩을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예제를 로딩을 하면 그에 맞춰서 왼쪽에 있는 코드가 컴파일이 돼가지고 실제 시리얼 아웃풋과 이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온도가 25도 이상이거나 25도 이상일 때 트리거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안 돼. 런을 안 시켰군요. 자, 보시면 온도가 25도 이상일 때 LED가 깜빡거리게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 왼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LED가 25도 이상이면 이렇게 깜빡거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온도 센서, 온도하고 습도에 대한 값이 원래는 실제로 보드를 구성했을 때 이런 텍스처 기반의 캐릭터 LCD에 이런 게 뿌려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코드를 가지고 빌드를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나눠드린 그 보드에도 돌려도 똑같은 포트에 여기 보면은 포트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SPI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RSKC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연결을 하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뭐 퀵하게 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이걸로 퀵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LED의 깜빡거림을 빨리 보고 싶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퓨처에 보면 이걸 만드신 분이 로라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테스트를 로라로 한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로라 인터페이스까지도 이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이 시뮬레이터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혹은 뭐 심플하게 빨리 보고 싶으시다, 뭐 교차하는 LED를 만들고 싶다, 혹은 신호등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요 툴을 이용을 하면 어디서든지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시뮬레이터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시뮬레이터가 저는 굉장히 유용하고 어디 교육장 같은 데서 이렇게 심플하게 코딩 연습을 할 수 있는 데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LED를 이렇게 깜빡거릴 수 있겠어요? 실제로 아니면 보드를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부 다 보드를 연결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저쪽에 윈도우 설치 아직 안 되신 분들 말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LED가 깜빡거리는 걸 실제 보드에서 보셨죠? 왜 안 돼? 자,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잘 못 만들었다는 걸 이번에 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SSH를 인스톨 하는데 설명이 굉장히 부실해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안 하고 인스톨이 되니까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embed config G 프로토콜에 SSH라고 설정을 하시고 요거를 세팅을 안 하셨으면 embed가 다운로드가 안 돼요. 왜냐면 config에 프로토콜을 SSH로 쓰겠다는 말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GitHub에 SSH로 접근을 해서 다운로드 받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엠베드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했는데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컴피그에서 요걸 설정을 하고 요걸 세팅을 안 한 거예요. 반대로 요걸 세팅하고 요거를 세팅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그냥 동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HTTP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요게 문제였었어요. 요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게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요거까지 설정을 해서 제대로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내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윈도우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위에 거를 설치를 함으로써 다 잘 됐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아까 코드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이나 어떤 툴에 의해서 엠베드가 비정상 동작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좀 안타깝게도 다시 레지스터를 다 지워가면서 해야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눅스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는 걸로 가이드를 드렸어요. 이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환경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서 이미지를 받으셔가지고 실습 삼아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유저 분들에게는 이 끝에 부분이 이게 안 됐어요.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요렇게 설치를 했는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준비를 못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됐는데, 위에서 인스톨을 하신 분들은 아이콘이 생성됐고 그 아이콘에 들어가서 하시잖아요. 자, 맥에서도 이 아이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리눅스가 한 것처럼 똑같이 수동 인스톨을 딱 하시면 돼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구글에서 embed를 치시고 띄우고 gcc unknown eabi 네, 요거를 치시면 그거와 관련된 암에서 툴체인 정보를 로컬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일단 하신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gcc 암 패스를 그 경로로 맞춰줘요. 그 경로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embed CLI 인스톨한 경로까지도 패스에다 다 집어넣어 줘 버리면 굳이 embed CLI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귀찮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다운로드 받으셨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방법들은 윈도우는 그냥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 리눅스나 메인 유저의 경우에는 윈도우처럼 친절하게 이렇게 USB가 딱 연결돼 가지고 화면에 딱 뿌려주면서 드래그에 딱 드롭을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좀 살짝 좀 꺼림직하지죠. 리눅스 같은 경우 버추얼박스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버추얼박스를 쓰시기 때문에 USB를 처음에 꼽으면 윈도우에서 먼저 USB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버추얼박스에서 이 노드가 생성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버추얼박스에서 마우스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버추얼박스에서 USB로 가셔서 USB에서 장치를 추가를 하셔서 가지고 연결된 이 보드의 속성을 버추얼박스로 가져올 수 있게끔 설정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그렇게 없진 않으니까 내일 혹시 만약에 안 되시면은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 리눅스는 미디어 밑에 노드가 생성이 되고요. 맥은 볼륨 밑에 노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cp 커맨드를 이용해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됩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리눅스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엠베드가 생성이 안 되고 노드가 바로 생성이 돼가지고 엠베드가 있는 분들 나타나는 분들의 PC에서 좀 헷갈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다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생성된 이렇게 쭉 해서 생성된 요 바이너리를 여기 그 보드에 옮겨가지고 동작을 시키셨죠. 그래서 그린라이트가 깜빡거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USB가 복사될 때 잠깐만요, 보드 좀 쓸게요. 여기 복사될 때 여기 상단에 지금 커넥터가 두 부분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이더넷 포트가 있는 쪽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칩의 USB 호스트나 클라이언트 기능을 사용할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거고, 저희는 요걸 쓰는 게 아니고 요 반대쪽에 있는 이상한 점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여기에 USB를 꽂으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 다운로드 받으실 때 USB 커넥터 옆쪽에 보면 흰색 LED가 있어요. 이게 깜빡깜빡거려야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가 됐는데 빨간불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이너리 컴파일된 바이너리가 동작이 될 때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다운로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발생되는 불이에요. 그리고 다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린라이트는 떴는데 빨간색 불이 딱 떴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상태 LED 3개가 있어요. 중간에 보드 중간에 보면, 예, 보드 중간쯤에 보면은 LED 깜빡거리는 거를, 여기서 작은 LED가 깜빡거리는 걸 확인하셨을 텐데 여기서 빨간불이 깜빡거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바이너리가 동작은 했는데 패닉이나 혹은 익셉션 핸들러로 빠졌을 때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이너리 표준가는 문제 없는데 실제로 바이너리가 동작되려고 봤더니 엉뚱한 게 있더라, 혹은 잘못된 게 있더라. 그럴 때 거기에 있는 LED가 빨간색으로 깜빡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시리얼을 내일 이렇게 켜서 이제 커맨드가 나오는 걸 보실 텐데, 여기 있는 것처럼 LED는 깜빡거리고 시리얼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내일 버추얼 박스나 혹은 맥이나 윈도우에서 시리얼 포트를 열어서 저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안 나오면 일단은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셔야 돼요. 그 디버깅은 가장 쉬운 방법은 프린트F를 쓰는 게 가장 쉬워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디버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엠베드에서는 디버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 오픈 소스니까 오픈 디버거를 쓰시면 돼요. 뭐 파이 OCD나 아니면은 오픈 OCD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요거를 다루기에는 시간상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은 그냥 디버깅은 프린트F로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오픈 소스 베이스가 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블링크가 동작되다가 죽은 위치를 찾고 싶다 그러면 바이너리를 로딩을 하고 파이OCD나 오픈OCD를 열어서 바이너리를 스텝으로 이렇게 키보드로 커맨드를 쳐줘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주고 상용 툴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AR이라든지 MDK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디버깅을 하시는 게 훨씬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써보시고 싶으시면 이밸류에이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용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프린트F를 쓰시는 거를 강추를 드리고, 그리고 엠베드 OS에서 지난주에 메모리 디버깅을 할 수 있게끔 옵션을 넣어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컴파일 할 때 컴파일 옵션을 주면, 예를 들어서 컴파일 옵션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특정 메모리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떤 패닉 상태가 딱 뜨면은 PC 값이라는 게 나와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값을 읽을 수가 있어요. 혹은 레지스터 정보들을 뿌리면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때 어디서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 라인에서 죽었구나를 디버깅 할 수 있는 방법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엠베드 오픈해놨거든요. 그 방법은 내일 그냥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한 30분 정도만 남았는데요.
요거는 내일 오늘 오프라인에서 이미 컴파일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내일 한 30분 정도만 하면 30분 20분 정도만 하면은 바로 여기서 컴파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내일로 아니요 지금 하시죠. 지금 요거는 굉장히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웹페이지를 먼저 여신 다음에요. 가입이 안 되시구나.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네, 이게 여기로 요거는 온라인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embed.com에 들어가 보시면 컴파일 페이지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도큐멘트에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 컴파일러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시는 분, 안 들어가시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입을 일단 1차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먼저 들어가시면 마이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여기도 다 비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진까지 올렸네요. 그래서 일단 접속이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접속이 다 되시죠? 네.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어요. 여기에 일단 접속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노란색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자, 보이시네요? 네. 이번 참에 가입을 하시죠. 내일 어차피 클라우드를 쓰려면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거를 가입을 하시죠. 네. 요거는 embed CLI랑은 상관이 없어요. OS랑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운영체제든 열어서 요 화면을 보실 수 있으세요. 다 들어가시나요?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이트 지금 다 들어가고 계시죠? 저도 지우는데도 시간이 오르네. 지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 지우고 다시 받으려고 했더니. 자, 일단 다 들어가지시나요? 안 들어가지는 분. 다 들어가셨죠? 네, 이거는 OS에 디펜던시가 없으니까 다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삭제됐다. 자, 저는 여기에 embed example blink라는 게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삭제를 해서 다시 받을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컴파일러에는 타겟 보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측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 우측 상단에 이 타겟 보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요거를 보드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요거 먼저 제가 지우고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애드보드라는 게 있어요. 우측 하단에. 우측 하단에 여기 보드를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만 나와요. 여기서 쭉 검색을 하시면 좀 빨리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429 딱 치면 여기 오늘 나눠드린 이 보드가 검색이 돼요. 그러면은 이 보드를 눌러서 아이고 이 화면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우측 상단에 있는 거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 계정이 여러분들과 좀 틀려서 이게 왜 이렇게 저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화면 나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다 여기까지 들어가셨죠? 여기서 온라인 컴파일러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그 보드가 온라인 컴파일러로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창이 열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템플릿을 보면 블랭키 LED 테스트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맨 위에 걸로 맨 위에 걸로 하시죠. 맨 위에 걸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있는 거면 맨 위에 있는 걸로 엠베드 OS 블링키 LED 헬로 월드 이걸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생성되는 프로그램 네임은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스탠다드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상 공간 온라인 컴파일러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코드가 제네레이션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 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마지막 부분. 거기서 컴파일러. 위에서 조금만 위에서 여기 컴파일러. 위. 애드 여기는 밑에. 애드 유월 엠베드 컴파일러. 네, 그거 누르시면 돼요. 네. 제 거는 아까 잘려서 다 추가되셨죠? 그죠? 네, 맞아요. 거기 위에 우측 여기 보면은 애드 조금만 내려보세요. 애드 유월 엠베드 컴파일러 거기 보시면 다 들어가셨죠, 여기? 너무 빨리 했나? 네. 다 되셨죠?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다 하셨죠?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하시면 돼요. 네. 아이고. 네. 맞아요. 그걸로도 돼요. 근데 이제 다운로드를 받기가 좀. 네. 이메일로 들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가입하셨어요? 아, 가입이 되어 있네. 여기서 선택 429 검색, 네, 429 ZI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네, 맞죠. 그래서 올리면 UL embed. 네. 자, 다 되셨죠? 자, 저기서 간단해요. 우측 상단에 활성화되어 있는 컴파일러만 누르시면 돼요. 아, 컴파일러가 아니고 컴파일만 누르시면 돼요. 보드 세팅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아, 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컴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컴파일만 누르시면 컴파일이 됩니다. 자, 컴파일 다 되시죠? 안 되시는 분 없죠? 이거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embed main.cpp를 열었어요.
main.cpp를 열어서 여기서 수정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자, 컴파일을 하면 친절하게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로컬 다운로드 폴더로 복사를 해줘요. 지금 보고 계시는 PC의 다운로드 폴더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컴파일된 바이너리가 로컬 PC로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앞에서 실습하셨던 대로 보드로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냥 CLI 어렵게 세팅을 해가지고 컴파일 해가지고 복사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근데 왜 CLI를 가르쳐 드렸을까요? 얘는 한계가 있어요. 디버깅도 어렵고 원하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 엠베드 OS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깃허브에서 땡겨가지고 여기서 넣어가지고 수정하실 수 있어요. 다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끊김이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이 없는 데서 개발을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다 뭐 다운로드 된 거를 보드로 복사를 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숫자를 바꾸면 LED가 깜빡거리는 시간이 바뀌면서 동작이 될 거예요. 그거는 뭐 따로 해보셔도 되고요. 지금 해보셔도 되고요. 코드는 다 이해가 가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LED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요 LED 숫자를 바꾸면 되는데 그냥 바꾸면 되는 게 아니에요. LED가 어디에 매핑되어 있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매핑되어 있는 정보는 여기 보드에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스케매틱으로 봐도 되고 혹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정을 보셔도 돼요. 아까 앞서서 여기 429ZI 폴더를 보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LED로 표시가 안 돼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요거는 제가 내일 코드를 열어가지고 어디서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은 온라인보다는 CLI 환경에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예. 온라인 컴파일러는 임시로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개발을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CLI 환경에서 설명을 드리고 CLI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센서를 연결을 해서 동작되는 방법을 배우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실제로 필요하신 내용을 구현을 해서 센서 값을 받아오고 그걸 클라우드까지 올리는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클라우드에 어떻게 올리는지는 굉장히 심플하게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서울 해커톤 OR 가보면 동영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동영상을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하실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요. 오늘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신 거 있으세요?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으시죠?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아직